저는 오늘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발표할 정윤아입니다. 먼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문정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그 뒤에 세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일단 이 신자유주의는 그 시카고 학파가 이제 이끌어갔던 건데, 이 사람들은 그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그런 경기 불황, 그런 모든 그런 것의 원인을 이 그 후기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카고 학파가 그 후기 자본주의에서 추구했던 정부의 개입과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저도 앞에 문정원님처럼 똑같이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A랑 B랑 C가 있습니다. 일단 이 A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력이 이미 가진 건물주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B씨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전처럼 다시 전처럼 정부의 규제나 그런 것들이 가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아직은.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시장의 개입을 줄이자, 세금도 줄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정부가. 그래갖고 이제 막 우선 세금이랑 그런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C가 자신의 순이익도 늘어나고 약간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금이 줄어서 자기가 가지게 되는 이익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자기 그 가게에서 쓸 막 사람들을 다 알바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알바로 고용하면은 이제 계속 시장의 체제가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알바생을 고용을 하면은 그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보다 알바를 고용해야 자르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알바를 많이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정부가 그 강력한 규제랑 세금을 내렸던 것은 C에게는 완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좋은 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세금이 낮아지니까 A는 얘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왜냐면 벌어들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A는 원래 더 많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세금이 줄어드니까 내는 돈이 적어졌잖아요. 그럼 그 이익을 아메리카노 가격을 더 인하하는, 그 커피 가격을 더 인하하는 거예요. 가격을 더 인하해버리니까 또 얘네는 가격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B랑 C보다 그 커피보다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얻으려고 A가 하니까 또 B씨의 그 손님들은 더 없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갑자기 이제 커피 맛을 더 좋게 하려고 커피 연구소 같은 걸 세웠어요. 커피 연구소를 막 세워가지고, 얘는 건물주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 돈도 있고, 그렇게 세울 돈에다가 막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도 필요하고, 뭐 거기 홍보를 위한 그런 돈도 다 필요한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큰 자본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의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래서 B랑 C는 많은 손님들을 뺏기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A가 C의 가게로 가가지고 너네 가게 살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C가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땅과 피로 만든 우리 알바생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만든 곳인데, 이랬더니 C가 그럼 말고 하고서 가려는데 어깨를 붙잡고 다시 얘기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C가 자신의 가게를 A에게 팔아 넘겨요. 그와 동시에
B한테도 가서 A가 똑같이 말을 했고 B도 A에게 가게를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와 C의 가게를 다 먹어서 이제 그 커피 시장에서 자기가 독점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고, B랑 C는 A가 운영하는 그 큰 커피숍 안에 그냥 일정 직원이게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되어서 B랑 C는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A의 사업은 그렇게 해서 더 번창해 나갔고, 만약에 그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못 벌게 되거나 하면은 그때는 막 직원들을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잘라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은 그대로 얻고 그저 그 노동자들만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B랑 C도 마음을 졸이게 되는 거죠. 아, 이때 나 잘리면 나 어떡하지 하는데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얘네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금과 규제가 정부의 그런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의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그냥 작은 자본력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이끌게 되는 그런 게 나타나요. 자본은 그러니까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A가 더 큰 자본력을 가졌기 때문에 B랑 C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B랑 C는 그러면은 전보다 나빠진 게 없냐 하면 딱히 나빠진 게 없었어요. 차라리 지금이 더 나은 거죠. 왜냐면은 전에는 그러니까 커피가 잘 안 팔리면 돈도 못 벌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잘리지만 않으면 안정적인 월급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러한 시장 그렇게 되니까 A랑 B, C랑 이제 그런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자기가 그 위에 위치하고 있고 얘네는 그저 직원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가 그 최고의 경제 체제라는 주장이 있긴 해요. 왜냐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초기 자본주의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딱 살펴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랑 비슷한 것들인데, 자본에 의해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왜냐면 자본에 의한 독점 형사는 A가 자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B, C를 독점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얘네 두 명을 알아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얘네 둘이 알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서 버는 돈은 적더라도 A는 두 명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갖는 순이익보다 2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계속 승리를 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을 하는 것. 왜냐면 A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건물주고 자기가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C를 일을 시키는데 얘네는 죽어라 이래요. 죽어라 이래서 커피를 파는데 A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가 팔기만 하면 거기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희생을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승리를 한다. 이러한 문제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B와 C 같은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항상 노동자가 희생하는 경제체제가 있는데 이걸 바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지만 그냥 근데 이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의 개입이 없는 그 경제 체제에서 항상 자본가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 A가 많은 이익을 얻잖아요. 이렇게 얻고 항상 그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희생되는 사회, 그 사회를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A가 그래서 그렇게 큰 카페를 차리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든다고 치는데 여기에서 그 커피 얘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여기서 3,000원은 고정비, 그러니까 임대료, 뭐 원두비, 그리고 막 그냥 어디에든 이렇게 들어가니까 항상 일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그게 3,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2,000원이 남죠. 2,000원은 그중 1,000원은 노동자, 그리고 1,000원은 그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보면은 만약에 한 명이 C가 얘 한 명이 하루에 딱 한 잔만 만들 수 있다고 칠게요. 커피를. 그러면은 하루에 얘는 딱 1,000원만 벌 수 있겠죠. 딱 1,000원만 벌 수 있는데 A의 직원은 3명이에요. 3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B, C랑 여기서 D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얘의 직원은 3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3,000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이거는 10일이 지나면 얘는 10,000원을 버는 거, 얘는 30,000원을 버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20,000원 차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만약에 C가 그 사람이 하루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밥 먹는 데 쓰는 돈 이런 걸 다 그런 거를 생활비를 뺀다고 하면은 그 생활비가 하루에 8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하루에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이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부자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생활비가 1,2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하루에 1,800원이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이거는 10일이 지나면 얘는 2,000원, 얘는 18,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격차는 이렇게 소득격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A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C는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A가 조금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러한 그런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A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B랑 C가 하니까 자기는 안 해도 그냥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A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산수단을 수요하게 됐고, 그래서 C와 B 그리고 D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C도 자기가 이제 임금을 좀 아끼고 생활비 좀 아끼고 해서 자기가 자본력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해서 자기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C가 만약에 B나 D 같이 다른 노동자보다 2배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2배로 늘리더라도 C가 열심히 한 만큼 A도 자기의 소득이 늘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하루에 한 잔을 팔 수 있는데 2잔을 팔았다고 치면은 얘는 2,000원을 벌지만 얘가 2,000원을 버는 만큼 얘도 2,000원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득을
소득이 늘어가는 만큼 얘도 소득이 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가 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에 서서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엔 혁명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A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2배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다 노력하는데 얘는 그냥 앉아서 돈만 벌고 있지 왜 나만 고생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지금까지의 역사를 계급 간의 갈등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급 간의 갈등 끝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생각은 또 그 독일의 철학자 그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냈어요. 이런 변증법에서 이 마르크스의 생각이 기인이 됐는데 이 변증법은 정, 반, 합 이렇게 줄여서 말해서 정, 반, 합 이런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변증법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반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정상적인 것이 있어요. 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세상에는 항상 반대되는 모순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것이. 그럼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투쟁을 하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치를 모두 극복해서 합쳐진 것이 나와요. 합쳐진 것이. 근데 이러한 것은 다시 또 정상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항상 반대되는 것이 나오게 만들고 이 반대되는 것은 항상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돼요. 근데 얘는 항상 또 정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반대되는 것과 항상 투쟁을 해서 이 2개의 가치를 모두 극복한 합쳐진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다시 정상적인 것이 되니까 이 정반 합이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헤겔의 그 변증법을 얘는 좀 비판적으로 보긴 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본 마르크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전에 김학영님과 임서연님께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그런 계급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부르주아는 그냥 얘네는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이 자기가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A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눠갖고 살자 하는 얘기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똑같이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얘네가 이제 자유로워질 차례죠. 그래서 부르주아의 생산수단을 자기네들이 빼앗아서 그것을 스스로 관리해야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함께 소유하면은 더 이상 이제 권력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지배관계도 사라지는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자본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원래 자본을 지금 강탈당했으니까 이런 얘네를 악마처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자본을 왜 니네가 강탈해가?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서 얘네가 이제 국가에게 자기네들은 이제 얘네랑 좀 선과 악 같은 그런 분위기를 국가에게 형성하도록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형상들은 오늘날까지도 약간 공산주의 아니면 빨갱이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 특정한 인간을 조금 비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특정인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런 말이 사용이 되잖아요. 좀 비판적인 이렇게 그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는 이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그 실패로 끝난 원인을 보고 이야기를 끝낼 건데, 먼저 그 원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수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해도 소수가 나는 원하지 않아 하면은 그런 평등한 사회는 유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공동으로 생산 수단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약간 왜냐면은 이게 그 국가가 아까 전에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국가라는 것이 확실히 딱 특정한 그게 있나요? 막 특정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쓰면 원인 세 번째 그 정부가 그 전적으로 이제 주도를 해서 이런 경제 체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복잡하고 예민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있잖아요. 소수의 인원인 정부가 그 복잡하고 예민한 시장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소수의 정부 인원이 복잡한 잘못했다가 자신들이 약간 뭔가 결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면은 완전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복잡한 이런 시장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 세 번째 원인이고, 마지막은 이제 공산주의는 그 자본주의 사람들을 좀 적대시했잖아요. 적대시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안 좋게 보는, 좀 그렇게 하는 대상으로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방해 그리고 공격, 이게 네 번째 원인입니다.